한국 회식 문화요? 비효율적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일본은 철저한 규칙과 질서로 움직였고, 미국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각국의 직장 문화에는 분명한 선이 존재했지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무섭기만 하던 직장 상사가 직접 고기를 구워 눈앞에 놔주고, 술자리는 밤이 깊어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 문화 속에서 외국인들은 점점 예상 밖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 낯선 분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시카고 본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게 퇴근 후의 시간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정각이 되면 아무리 중요한 메일이 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노트북을 닫았죠. 마당에서 고기를 굽거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기대어 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당연한 도리이자 균형이었습니다. 회사란 그저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건조한 계약관계일 뿐, 내 사생활을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시아 총괄 매니저로 임명되어 일본 도쿄지사로 첫 파견을 가던 날, 제 마음은 가벼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맛있는 스시나 애니메이션, 화려한 도쿄의 밤거리. 내가 아는 일본은 딱 그 정도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나라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이 도시의 낯선 풍경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넘은 늦은 밤인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골목길, 모퉁이마다 등대처럼 서서 은은한 불빛을 비추는 자판기들, 그리고 차분하게 정돈된 거리의 풍경들. 시카고의 거칠고 소란스러우며 늘 긴장해야 했던 밤거리에 익숙했던 제게 도쿄의 밤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예술품처럼 참 아름답고도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고요하고 정돈된 나라를 오자마자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나라의 풍경을 좋아하는 것과 그 나라의 진짜 문화를 깊숙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파견 이틀째 되던 날,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해 일본의 현장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제 경이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작업 라인은 자로 잰 듯 정확했고, 엔지니어들은 볼트 하나를 조이는 각도까지 완벽하게 맞추고 있더군요. 미국 본사였다면 대충 눈대중으로 맞으면 넘어가지 했을 미세한 오차조차 용납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집요함과 완벽주의를 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모든 작업이 무사히 끝난 오후 5시 반, 현장 총책임자이자 대선배인 야마다 부장님이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리만 보며 무뚝뚝한 표정을 짓던 분이었는데 서툰 영어로 제게 스며시 말을 건네시더군요. 레온 씨, 오늘 아주 고생 많았어요. 오늘 밤에 우리 팀 회식이 있는데 레온 씨도 함께 가겠습니까? 일본의 독특한 술자리 문화를 책으로만 배웠던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파견 온 지 고작 이틀밖에 안 된 외국인 직원을 자신들의 술자리에 초대해준다는 것. 그것은 차가운 규칙 뒤에 숨겨진 일본인들의 따뜻한 환영이자 나를 진정한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 들어간 선술집은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기분 좋게 자리에 앉으려는데 제 옆에 서 있던 다나카 대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 소매를 슥 잡아 끌더군요. 그러고는 주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소곤거렸습니다. 아, 레온 씨. 죄송하지만 거기는 부장님이 앉으실 상석입니다. 레온 씨는 이쪽,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아랫자리에 앉으셔야 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편하게 술을 마시러 온 자리인데도 엄격한 서열과 규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술자리에서도 직급에 따라 앉는 자리가 철저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출입문에서 가장 먼 안쪽 자리가 윗사람의 상석, 문 바로 옆이 가장 낮은 직급의 자리인 것이죠. 서둘러 자리를 고쳐 앉자마자 야마다 부장님이 메뉴판은 보지도 않은 채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단 다들 맥주로 통일합시다. 개인의 취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문화에 익숙했던 제게 첫 잔을 강제로 통일하는 모습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들의 규칙이려니 생각했죠. 곧이어 살얼음이 낀 차가운 생맥주 잔들이 테이블 가득 깔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잔을 들어 건배를 하려는 순간 이번에도 다나카 대리가 슬그머니 손을 뻗어 제 맥주잔을 아래로 꾹 내리눌렀습니다. 제 맥주잔의 테두리가 상사인 부장님의 잔보다 높게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하자면 일본에서는 건배를 할 때
아랫사람의 잔이 윗사람의 잔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지키는 암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상사에 대한 정중한 예의라며 잔의 높낮이까지 조절해주는 다나카 대리의 세심함 덕분에 저는 첫 실수를 간신히 넘기며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휴, 동아시아 예절이라는 게 참 까다롭네. 하고 숨을 돌린 순간 진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조그맣고 먹음직스러운 안주 접시가 제 앞에 놓인 것입니다. 안에는 짭조름하게 버무린 완두콩과 참치요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 배가 무척 고팠던 저는 신이 나서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그 접시를 혼자서 깨끗이 비워버렸죠. 짭조름한 맛이 맥주와 아주 기막히게 어울리더군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완두콩 하나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순간 주변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료 3명이 젓가락을 멈춘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제 옆에 다나카 대리는 이마를 짚으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왜 그래요 다들? 이거 정말 맛있는데 더 시킬까요? 하고 묻자 다나카 대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소곤거렸습니다. 레온씨,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오토시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자릿세 겸 기본 안주예요. 먹으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테이블에 하나가 나오면 다 같이 조금씩 나눠 먹는 건데, 그걸 혼자 다 드셔버리시면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안주를 혼자 독식한 식탐 많은 외국인이 된 데다가 남의 돈까지 축낸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야마다 부장님이 허허허 웃으며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안주 접시를 제 앞으로 슬그머니 밀어주었습니다. 레온씨, 미국엔 이런 문화가 없지? 괜찮아요. 많이 먹어요. 다나카, 여기 안주 하나 더 추가해줘요. 낯선 이방인이 문화 차이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무뚝뚝한 얼굴로 자신만의 배려를 건네는 부장님. 그리고 옆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저를 챙겨주는 다나카 대리. 규칙은 숨막힐 정도로 엄격했지만 그 딱딱한 시스템 안에는 동료를 향한 조용하고 깊은 따뜻함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잔한 정에 진심으로 감동하며 서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고 밤이 깊어갈 때쯤 제 마음속의 감동을 완벽하게 부셔버리는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술자리가 정리되자 다나카 대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고는 총액을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자, 오늘 즐거웠습니다. 계산해보니 정확히 인당 4,500엔씩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사가 한잔하러 가자 하고 제안하면 대개 상사가 전액을 지불하거나 각자 먹은 양만큼 따로 계산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던 야마다 부장님조차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지갑에서 4,500엔을 꺼내 다나카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오자고 해서 온 환영의 자리인데 주인공인 내 돈을 낸다고? 심지어 최고 상사인 부장님도 정확히 n분의 1을 한다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철저한 분할 계산 문화, 와리칸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안주를 나눠 먹으며 느꼈던 끈끈한 동료애와 유대감이 차가운 영수증 한 잔과 계산기 소리 앞에 순식간에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리셋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이 모순적인 문화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밤 11시 반, 일본의 회식은 마치 잘 짜인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직원들은 막차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유령처럼 빠르게 역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도쿄의 밤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안전했습니다. 취객들이 고성을 지르지도 깨진 술병이 나뒹굴지도 않는 완벽하게 정돈된 밤. 저는 거리를 걸으며 묘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안전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철저한 질서와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에 말이죠. 숨이 막힐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싫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쿄의 차갑고도 정교한 톱니바퀴 같은 문화에 서서히 제 몸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제게 어떤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쿄에서의 시간은 눈이 시릴 정도로 정교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첫 회식에서 호된 문화 충격을 겪은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 사이 저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숨막히게 쪼여오던 규칙들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로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회식 땐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잔을 채우는 타이밍을 귀신같이 알아챘고, 회식 자리가 아무리 즐거워도
자, 2시간 지났습니다 하는 점원의 말에 미련 없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일본의 이자카야, 즉 선술집들은 대부분 자리 예약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자리라도 시간이 되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퇴장을 안내받게 되죠. 그리고 밤 11시 반이 되면 도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지하철의 막차 시간에 맞춰 동료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유령처럼 흩어지는 삶. 철저한 매뉴얼 사회가 주는 그 건조하면서도 깔끔한 매력에 저는 완벽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일본 직장 문화는 완전히 마스터했건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남모를 자부심까지 생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사무실에서 정밀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아 총괄본부로부터 한 통의 청천벽력 같은 인사명령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레온 하퍼 매니저, 다음 달부로 한국 서울지사로 전근을 면함. 한국이라뇨. 전혀 예상치 못한 통보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자 언제나 제 곁에서 매뉴얼을 챙겨주던 다나카 대리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레온 씨, 한국으로 가신다면서요? 거기는 우리 일본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텐데 걱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하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아주 격렬하다고 들었거든요. 야마다 부장님 역시 지나가는 길에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한국은 매운 나라예요. 레온 씨가 고생을 좀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속으로 쿠방귀를 꼈습니다. 아시아가 다 비슷비슷하겠지. 일본에서 이 엄격한 규율과 예절을 다 익혔는데 한국이라고 못 버티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제 일생일대의 거대한 착각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쿄지사 동료들의 정성어린 환송회를 뒤로하고 저는 한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지내게 될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본 첫날 밤, 저는 묘한 이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쿄의 밤이 은은한 가로등과 정돈된 자판기 불빛으로 대변되는 고요한 수묵화 같았다면 서울의 밤은 그야말로 샛노란 불기둥이 요동치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도쿄보다 훨씬 밝아졌고 사방에서 번쩍이는 형천연색의 네온사인과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질주하는 자동차들의 소음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에 무언가 거대한 에너지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듯한 서울의 풍경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내일부터 저와 함께 일하게 될 한국 서울지사의 프로젝트 총괄 김성태 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레온 씨, 한국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첫 출근이죠?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와요. 저녁에 우리 팀원들이랑 환영에 거하게 할 테니까 내일 밤은 비워두세요. 내일 달려봅시다. 문장마다 붙어있는 물결 표시와 뜻을 알 수 없는 웃는 눈 모양의 이모티콘, 그리고 엄지손가락 표시까지. 문자는 분명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묘하게도 글자 행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하게 달립시다 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일본의 조용하고 절제된 회식 자리와는 무언가 결이 다른 폭풍이 밀려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을 바라보며 아직하게 독백을 삼켰습니다. 내가 적응했다고 믿었던 아시아의 질서는 어쩌면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질 진짜 한국의 직장 생활은 내가 알던 상식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불길하고도 짜릿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서울지사로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일본에서 배웠던 철저한 매뉴얼과 정교한 계획성은 이곳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쿄의 엔지니어들이 에러 하나를 줄이기 위해 몇 날 며칠 보고서를 쓰고 결제를 받으며 차분하게 움직였다면 서울의 엔지니어들은 일단 문제가 터지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부딪혀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폭발적이고 정신없는 속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느덧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한숨을 돌리려는데 제 등 뒤로 산만한 덩치의 남자가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제게 문자를 보냈던 김성태 부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레온 씨. 첫날부터 정신없었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자자, 다들 주목. 오늘 레온 매니저 환영회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말고 삼겹살 집으로 뛰어갑니다. 삼겹살이라니. 한국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었기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 야마다 부장님이 저를 회식에 초대해 주었을 때처럼 이 또한 나를 식구로 받아들이겠다는 따뜻한 신호일 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일본에서 배운 완벽한 예절을 보여줄 때군. 한국인들도 나의 정중함에 깜짝 놀라겠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도쿄의 이자카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열기와 소음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방에서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둥근 드럼통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목청 높여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일본에서 배운 대로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구석진 아랫자리를 찾아 조용히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고기를 주문하기도 전이었는데 식당 이모님이 커다란 쟁반을 들고 오더니 테이블이 터져나갈 정도로 접시들을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계란찜,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콘치즈, 매콤하게 무친 파절이와 싱싱한 쌈채소,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까지. 순간 제 머릿속에 미국인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도쿄에서는 손가락만한 완두콩 접시 하나에도 자릿세를 매겼는데 이 수많은 요리들은 대체 얼마란 말인가? 한영애라는 명목으로 첫날부터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는 건가? 식은땀을 흘리며 메뉴판을 두리번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지은 주임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레온 씨,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은 주임님,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거 다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러자 이 주임님이 깔깔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하하, 걱정 마세요, 레온 씨. 이거 다 밑반찬이라 공짜예요. 심지어 저기 셀프바 가면 무한 리필로 계속 가져다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은 고기 시키면 이런 건 그냥 다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에다가 무한 리필이라뇨. 일본의 철저한 유료 기본 안주 문화에 젖어있던 제게 한국의 이 압도적인 덤 문화는 문화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인심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대형 사고는 술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죠. 테이블 위로 초록색 소주병과 갈색 맥주병이 깔렸습니다. 저는 제 정중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빨리 소주병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김성태 부장님의 잔으로 병을 가져갔습니다. 잔 테두리가 부장님의 잔보다 절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각도를 맞추면서 말입니다. 제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술을 따르자 김 부장님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식당이 떠나가라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에이, 레온 씨, 무슨 조선시대 선비처럼 술을 따라. 그렇게 각자 보면 술맛 떨어져. 한국에서는 말이야. 자, 봐봐. 김 부장님은 제 손에서 소주병을 뺐더니 커다란 맥주잔에 소주를 콸콸 붓고 그 위에 맥주를 기가 막힌 비율로 섞었습니다. 그러더니 숟가락을 잔 한가운데에 꽂고는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순간 콱 하는 소리와 함께 맥주 거품이 폭탄처럼 부드럽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른바 소맥 폭탄주였습니다. 주변의 팀원들이 오, 부장님 폼 미쳤다 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쿄의 회식이 격식과 서열을 확인하는 엄격한 의식이었다면 서울의 회식은 서로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뜨거운 축제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거품이 찰랑거리는 잔을 제게 밀어붙이며 외쳤습니다. 자, 우리 아시아 총괄 매니저 레온 씨의 건승을 위하여 원샷!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술을 억지로 마셔본 적이 없던 저는 얼떨결에 그 차가운 잔을 받아 한 번에 목구멍 뒤로 넘겼습니다. 짜릿하고 강렬한 알코올이 위장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신기하게도 부드럽게 구워진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으니 그 독한 술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캬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 동료들이 제 등짝을 부서져라 때리며 환호했습니다. 어우, 레온 씨, 술 잘 마시네. 합격! 서열의 벽을 두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일본과 달리 한국인들은 술 한 잔에 서로의 경계를 통째로 허물고 제 안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고기를 먹고 술잔을 비우다 보니 어느새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정확히 자리가 마무리되고 영수증을 찢어 각자 계산할 시간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스마트폰의 계산기 앱을 켰습니다. 자, 오늘 총 얼마 나왔습니까? 제가 계산기 앱으로 인당 얼마씩 내면 되는지 나눌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흐르고 김 부장님이 장난스럽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레온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갑 넣어도 오늘 레온 씨 환영회인데 왜 레온 씨가 돈을 내? 그리고 우리 팀 사전에 n분의 1 같은 짜짜한 단어는 없어. 부장님은 카운터로 걸어가 아주 당당하게 개인 카드를 긁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아까워하기는커녕 아주 환한 얼굴로 돌아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나이가 한번 샀으면 사는 거지. 자, 다들 고기 잘 먹었지? 이대로 집에 가면 서운하잖아. 이 차는 저기 앞골목 호프집이다. 치킨 먹으러 가자. 시카고의 철저한 개인주의도, 도쿄의 칼 같은 와릭한 문화도 이 우락부락한 한국 부장님의 카드 한 장 앞에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이방인과 팀원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면서도 허허 웃는 남자.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부장님의 뒤를 우르르 쫓아가는 직원들. 일본에서 1년 동안 배운 동아시아의 모든 질서가 단 3시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강렬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삼겹살집을 나와 김성태 부장님의 뒤를 졸졸 따라간 곳은 골목 어귀에 있는 호프집이었습니다.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으니 이제 가볍게 입가심이나 하고 헤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접시 가득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이 또다시 깔렸고 갈센 맥주잔들이 쉴 새 없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2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모하리만치 반복되는 술자리가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사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낮 시간에 회의실 문을 닫고 정중하게 토론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이 늦은 밤 시끄러운 음악과 치킨 냄새가 진동하는 술자리에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일까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자점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촉촉해졌습니다. 낮에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었던 무뚝뚝한 최동혁 과장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압박감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눈물까지 글썽이며 털어놓더군요. 처음에는 이 과도한 감정의 공유가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서류 너머로만 보던 동료가 진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노미카이가 예의 바른 가면을 쓰고 서로를 탐색하는 자리였다면 한국의 회식은 쓰고 있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감동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밤 12시가 넘어가자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이제는 집으로 보내줘. 일본이었으면 벌써 막차를 타고 침대에 누웠을 시간인데 제 간절한 기도를 깨부순 건 이지훈 주임님의 해맑은 한마디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노래방 가요. 그 말과 함께 우리 팀은 거짓말처럼 밤 12시 반에 반짝이는 네온사인이 가득한 노래방 건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이면을 목격했습니다. 낮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세련되게 결제를 올리던 최 과장님과 이 주임님이 노래방 마이크를 잡자마자 탬버린을 머리에 흔들며 광란의 떼창을 시작한 것입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는 동료들을 보며 저는 넋이 나간 채 맥주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 자아를 2개씩 가지고 사는 걸까? 이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심마저 들더군요. 노래방을 탈출해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훌륭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김 부장님이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레온 씨, 얼굴이 왜 이래? 안 되겠다. 해장하러 가자. 새벽 2시에 해장이라니요. 부장님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24시간 불이 켜진 감자탕 집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시뻘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뼈다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은 숟가락으로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며 어우 시원하다를 연신 외쳤습니다. 분명 뜨겁고 매운 국물인데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경악스러운 건 그 뒤였습니다. 김 부장님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초록색 소주병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깨기 위해 온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또 시켜 마시는 한국인들을 보며 저는 이들의 위장과 인체의 신비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감자탕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본 순간 제 가슴 속에 거대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새벽 3시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편의점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애뜬 얼굴의 젊은 여성이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홀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더군요.
타방에서는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활기차게 도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새벽 3시에 거리를 건넌다는 건 목숨을 건 모험이나 다름없습니다. 총기 사고와 범죄의 위험 때문에 해가 지면 문을 닫고 집 안으로 숨어드는 것이 미국인들의 상식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되던 도쿄의 밤거리조차 이 시간이면 완벽한 정적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의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치안의 공백도 위험의 징후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역동적인 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잠들지 않는 인공심장처럼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나직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속도가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밤의 경계조차 허물어버리는 압도적인 치안 인프라와 그 안에서 밤새도록 삶을 불태우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온몸은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찌르르한 전율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이 넘어서야 간신히 침대에 쓰러졌던 저는 아침 7시 반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머리는 도끼로 찍힌 것처럼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죠. 맙소사,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달린다던 김 부장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미국 본사였다면 이런 날은 당연히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아 재택근무를 하겠다거나 병가를 내고 쉬는 게 상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차와 병가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아프면 병가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면 오히려 동료들한테 민폐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몸 상태가 이 지경인데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 리 없으니까요. 저는 웅성거리는 속을 부여잡고 겨우 옷을 줄여 입은 채 오늘 서울지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거나 유령도시처럼 조용할 것이라 확신하며 회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8시 45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소맥을 말고 탬버린을 흔들며 광란의 밤을 보냈던 한국 동료들이 거짓말처럼 단 한 명의 지각도 없이 전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성태 부장님은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풀 세팅으로 입고 탕비실에서 나오며 제게 쾌활하게 손을 흔들었고 새벽까지 눈물을 글썽이던 최동혁 과장님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의 지배자였던 이지훈 주임 또한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사무실에는 오직 마우스 클릭 소리와 거친 타이핑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각센 제로, 흐트러진 모습 제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광경에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라 밤새 술을 마셔도 죽지 않는 좀비인가? 그렇게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제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로 툭 하고 무언가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무뚝뚝한 표정의 최동혁 과장님이 웬 노란색 작은 숙취 해소 알약 2개와 갈색 병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외원 매니저, 해장해요? 한국에서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약국에서 이 조합으로 사다 먹고 버티는 겁니다. 이거 마시면 굳었던 머리가 좀 돌 거예요. 최 과장님은 그 말을 남기고 쿨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젯밤 그렇게 지독하게 술을 먹여놓고는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존약을 툭 던져주는 이 무뚝뚝하고도 세심한 배려에 묘한 감동을 느끼며 저는 홀짝홀짝 바카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 과장님이 종이컵 하나를 들고 제자리로 다시 타벅타벅 걸어왔습니다. 컵 안에는 아주 진하고 검은 불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바카스 먹었으면 이제 이걸로 입가심해요. 한국의 기적의 스틱커피 카누라는 건데 아주 진하게 타왔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아침에 이 검은 국물까지 수혈을 해줘야 비로소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약국 알약에 바카스, 거기에 카누 블랙커피로 이어지는 이 완벽한 3단계 생존 코스를 대접받고 나니 신기하게도 지옥 같았던 숙취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밤새 술을 마시는 도끼도 가졌지만 다음날 아침을 약과 커피로 이겨내고 어떻게든 정시 출근을 사수하는 무시무시한 회복 문화와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대리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은 인근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뚝배기 가득 콩나물이 듬뿍 들어간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들이켜자 신기하게도 위장을 쥐어짜던 숙취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밤새 술을 마시는 도끼도 가졌지만 다음날 아침을 커피와 국밥으로 이겨내고 정시 출근을 사수하는 무시무시한 회복 문화와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된 사건은 그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미국 본사 서버와 연동되는 아시아 프로젝트 데이터에 대형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아시아 전체 라인이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급히 시카고 본사에 화상회의를 요청했더니 미국의 동료들은 아주 느긋한 목소리로 일단 관련 리포트를 작성해서 공유해주면 다음 주 월요일 주간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검토하겠다는 지극히 매뉴얼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 마감인데 다음 주라니. 미국식 효율주의와 절차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김성태 부장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 다음 주? 미국 놈들 장난하나? 자, 다들 주목. 본사 놈들 피드백 기다리다간 우리 다 같이 한강 가야 해. 오늘 저녁 약속 있는 사람 다 취소해. 오늘 밤새워서 이 에러 무조건 잡는다. 부장님의 한마디에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와 함께 전 직원이 그 길로 폭풍 같은 업무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도쿄지사였다면 상부의 공식 지시와 매뉴얼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 본사였다면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했을 야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밤 9시 사무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뜯어놓은 컵라면과 식어버린 김밥이 널려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과 박 대리는 코딩창을 수백 번씩 새로 고침하며 에러 코드를 추적했고 이 주임은 본사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일을 쏘아붙였습니다. 김 부장님은 화를 내는 대신 사비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다 나르며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책임진다며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의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동료가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우리 팀의 프로젝트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리와 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 1시 반. 마침내 에러 코드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모니터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서 하이파이브가 터졌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료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택시비를 챙겨주며 고생했다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시선으로 보면 이들의 밤샘 문화와 지독한 야근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효율 속에는 서로를 절대 혼자 두지 않고 위기 앞에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들이박아 승리해내는 무서운 팀워크와 동료애가 있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도 칼같이 출근하는 도끼, 그리고 위기 앞에서는 사생활도 반납하고 컵라면을 먹으며 전우처럼 싸우는 나라. 저는 한국 직장인들의 끈질긴 근성과 뜨거운 열정에 온 마음으로 깊은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자그마한 원룸을 얻어 본격적인 한국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혼자 살 때는 해만 지면 온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밤 9시만 되면 동네 마트나 식당들이 전부 문을 닫아버렸고 흉기 사고나 범죄 위험 때문에 밤늦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미국의 밤은 늘 쓸쓸하고 적막했습니다. 일본 도쿄 역시 밤거리는 안전했지만 밤 11시 반이면 막차 시간에 맞춰 직장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번화가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며 도시 전체가 조용히 문을 닫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울의 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밤샘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가 넘어 터벅터벅 퇴근해도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아늑했습니다. 가로등은 대나처럼 환했고 몇 걸음 걷지도 않아 24시간 불을 밝힌 편의점들이 방긋 웃으며 나를 반겨주었으니까요. 길거리에는 늦은 시간인데도 산책을 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방이 안전한 인프라로 꽉 짜여 있으니 낯선 타국 땅에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집에 누워 있는데 출출함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이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한국의 배달 문화를 나도 한번 경험해보리라 마음먹고 스마트폰을 켰죠. 회사 직원들이 추천해준 초록색 배달 앱을 다운받아 당당하게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한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본인 인증 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에 적힌 제 이름, 존 케빈 스미스를 입력하는데 성과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 붙여서 대문자로 써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차가운 팝업창이 떴고, 그렇게 휴대폰과 1시간을 씨름하다 보니 배고픔과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팀 단체 채팅방에 SO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달앱 가입이 안 됩니다. 본인 인증이 자꾸 실패해요. 밤이 제법 깊어가는 시간이라 다들 잘 줄 알았는데 제 메시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 켜지더군요. 이지은 주임님이 제일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레온씨. 외국인은 통신사 이름이랑 띄어쓰기 칼같이 맞춰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 캡처해서 알려줄게요. 심지어 김성태 부장님까지 등판하셨습니다. 이지은 주임, 레온씨. 어려워하니까 원격으로 좀 도와줘봐. 레온씨, 배고프면 부장님이 지금 치킨 기프티콘 보내줄까? 늦은 밤인데도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동료들 덕분에 저는 극적으로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었다면 퇴근 후 상사나 동료에게 이런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뢰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선을 훌쩍 넘어 이방인의 굶주린 배까지 살뜰하게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한국의 대표 메뉴인 양념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완료한 시간이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이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이 시간에 배달을 시킨다면 팁을 엄청나게 얹어주어도 최소 1시간 반은 걸려 다 식어 빠진 피자가 도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침대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주문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딩동 하는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오토바이 헬멧을 쓴 배달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치킨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님은 거스름돈이나 추가 팁을 요구하지도 않고 맛있게 드세요. 한마디를 남긴 채 쿨하게 돌아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고 들어온 치킨 박스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 냄새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닭다리를 하나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고기, 그리고 기가 막힌 양념의 조화까지. 내가 미국에서 먹던 그 눅눅하고 짠 배달 음식들은 전부 쓰레기였구나. 밤 12시에 단 20분 만에 갓 튀긴 치킨을 집 안방에서 먹을 수 있는 나라. 팀 문화도 없는데 이런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노트북을 켜고 미국 시카고 본사 동료들과의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정안에 대해 미국 동료가 보낸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레온, 네가 보낸 안건은 잘 받았어. 관련 내용을 다음 주까지 천천히 검토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다음 주까지 천천히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불길이 팍 터져 올랐습니다. 아니, 에러 코드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다음 주까지 기다려? 당장 오늘 밤에 끝내버려야지. 왜 이렇게 일을 느리게 하는 거야? 제 안에서 솟구친 그 조급함에 제 스스로가 가장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24시간 잠들지 않는 한국의 속도와 빨리빨리 문화에 영혼까지 완벽하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인 레온의 껍데기를 쓰고 있었지만 제 알맹이는 이미 한국의 뜨거운 엔진으로 갈아 끼워진 상태였습니다. 한국 서울지사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을 무렵 제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 팀은 어김없이 단골 삼겹살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풍경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죠.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삼겹살 앞에서 집게와 가위를 쥔 사람은 김성태 부장님도 박대리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한 손에 가위를 들고 고기가 가장 맛있게 익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마치 장인처럼 자로잰 듯 정확한 크기로 삼겹살을 썩뚝썩뚝 잘라냈습니다. 일본에서 기계에 1mm 오차를 잡던 그 정밀함으로 이제는 삼겹살의 황금 두께를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레온 매니저님, 고기 굽는 솜씨가 이제 완전히 프로 수준이신데요? 기가 막힙니다. 박대리의 칭찬에 저는 씩 미소를 지으며 손을 대단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뒤이어 소주병과 맥주병을 양손에 쥐었지요. 맥주잔에 소주를 정확히 로고라인까지 채우고 그 위에 맥주를 콸콸 부은 다음 숟가락을 꽂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콱 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폭탄처럼 솟구쳐 오르는 이른바 레온 매니저표 황금 비율 소맥쇼가 펼쳐지자 주변의 후배 동료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부장님, 긴장하셔야겠는데요? 레온 씨 손기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김 부장님도 허허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처음 한국 회식 자리에 왔을 때 두 손으로 선비처럼 술을 따르던 그 어리숙한 미국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의 회식 문화를 이끄는 어엿한 중심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매달렸던 대형 아시아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본사에서도 역대급 실적이라며 극찬의 메일이 날아왔고 온 사무실이 축제 분위기였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50분이었습니다. 다들 짐을 싸며 기뻐하고 있는데 박 대리가 제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레온 매니저님, 그동안 프로젝트 하느라 다들 고생 많았는데 오늘은 다들 피곤하니까 회식 생략하고 그냥 각자 일찍 퇴근해서 쉴까요? 박 대리는 오랜 야근에 지친 팀원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미국인인 제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 믿고 건넨 정중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감자탕에 소주 한잔 안 하고 그냥 집에 간다고? 이건 한국의 도리가 아니지. 저는 진심으로 섭섭한 얼굴을 하며 팀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박 대리님, 오늘 같은 날 회식을 안 합니까? 우리 다 같이 감자탕에 소맥 한 잔 들이박아야죠. 제 진심 어린 외침에 순간 사무실 전체가 1초 동안 정적에 휩싸이더니 이내 김 부장님과 이주임, 최 과장님까지 배를 잡고 자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온 씨가 먼저 회식하자고 하네. 야, 박 대리, 레온 매니저님이 가자시잖아. 오늘 다들 지갑 놓고 나와. 내가 쏜다. 그날 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서울의 어느 포장마차 천막 아래 우리 팀은 다시 모였습니다. 주황색 천막 위로 툭툭 떨어지는 정겨운 빗소리를 들으며 박 대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온 씨, 한국에선 비 오는 날엔 무조건 파전에 막걸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파전이 나왔고 우리는 막걸리 잔을 높이 들어 부딪혔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건조한 계약 관계도 일본 도쿄의 칼같이 계산적이던 와리칸 문화도 이 포장마차 안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서로의 잔을 채워주는 뜨끈한 동료애만이 가득했죠. 노란 조명 아래 비춰오는 동료들의 붉어진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잔잔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피곤하고 격렬한 나라가 이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미국인 엔지니어 레오는 간대없고 비 오는 날 파전의 막걸리를 사랑하게 된 한국인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국에서의 장기 파견 근무가 끝나고 저는 마침내 고향인 미국 시카고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김성태 부장님과 우리 팀원들은 공항 근처 감자탕집에서 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다들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레온 씨, 미국 가도 우리 잊으면 안 돼. 꼭 다시 한국으로 출장 와요. 라며 몇 번이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안도 반, 아쉬움 반이었습니다. 이 뜨겁고 정 많은 사람들과 작별을 고한다는 사실이 아쉬우면서도 2년 만이구나. 엄마 얼굴도 보고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서 차올랐죠. 솔직히 말하자면 밤샘 야근도 지독한 숙취도 이제 안녕이라는 생각에 그것만큼은 두 손 들고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시카고 본사에 제 자리로 돌아온 첫 주, 저는 평일 오후 5시 정각에 칼같이 노트북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마당이 있는 집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죠. 그래, 바로 이 맛이지. 이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야. 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무시무시한 역체감의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출출한 마음에 무심코 시계바늘을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집 앞 편의점에 슬리퍼를 끌고 나가 따끈한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사오거나 스마트폰 앱을 켜서 20분 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을 주문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곳 시카고의 밤거리는 정막을 넘어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와 범죄의 위험 때문에 밤 9시만 되면 동네 마트와 식당들은 전부 문을 닫아버려 거리는 캄캄한 암흑천지였습니다. 배달앱을 켜봐도 이 시간에 배달되는 음식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피자 한 판을 주문하려니 배달팁에 서비스 요금까지 엄청나게 뜯어가면서도 최소 1시간 반은 걸린다는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결국 1시간 반 뒤에 도착한 것은 다 식어 빠져 고무줄처럼 굳어버린 피자였습니다. 그 식은 피자를 입에 베어 물며
저는 새벽 2시에도 팁 하나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음식을 가져다 주던 한국의 총알 배달과 여자 혼자서도 이어폰을 끼고 안전하게 걸어다니던 서울의 압도적인 치안 인프라가 미치도록 그리워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밤은 제게 너무나도 위험하고 외롭고 느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뼈저린 감정의 낙차는 회사에서 찾아왔습니다. 미국 본사 동료들과 퇴근 후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며 회사 근처 펍에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개월 동안 다져진 제 몸의 기억은 이미 축제의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아주 흥겨운 목소리로 미국 동료들에게 외쳤죠. 자, 다들 고생 많았는데 이대로 집에 가면 서운하잖아요. 2차는 제가 쏩니다. 치킨에 맥주 한 잔 더 하러 갑시다. 하지만 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 동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옆자리의 동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시계를 가리키더군요. 레온, 지금 밤 8시 반이야. 내 사생활 시간이라고. 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넷플릭스 봐야 해. 바이. 미국 동료들은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주머니에서 각자 먹은 맥주값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유령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홀로 텅 빈 테이블에 남겨진 저는 지갑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와 사생활 존중이라는 미국의 상식에 이제 제게는 너무나도 차갑고 정이 없는 비즈니스 관계로 느껴져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어두운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클라우드 앨범을 열자 한국 서울지사 동료들과 삼겹살집에서 얼굴이 벌개진 채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비 오는 날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서 환하게 웃다 김 부장님과 팀원들의 얼굴이 차례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인심 좋고 정이 많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에 돌아와 대책 없는 치안과 무기력한 인프라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친절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완벽한 치안과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한 기적의 나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3시에 여자 혼자 이어폰을 끼고 밤거리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 단돈 몇천 원에 세계 최고의 초고속 배달 서비스를 24시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 단 한 곳뿐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의 그 어떤 부자 나라들도 해내지 못한 고도의 인프라와 안전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서로를 가족처럼 챙겨주는 뜨거운 에너지와 의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한무지 같았던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단 한 세대 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선진국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저력. 그 위대한 기적의 바탕에는 바로 제가 만난 김 부장님과 최 과장님 같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지독한 책임감과 뜨거운 도끼가 있었던 셈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카고의 적막하고 캄캄한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그 잠들지 않는 뜨거운 서울의 밤거리를 그리고 내 소중한 한국인 동료들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켜져 있던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제 진심이 담긴 문장 하나를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서울지사 장기 프로젝트 파견 신청 양식.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화면을 바라보는 제 입가에는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평화와 안전이 세계인들에게는 그토록 부러운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더 가슴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